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지식은 없었다. 더 센 지식의 진행을 맡은 추재현입니다. 네, 요즘 정말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란 전쟁 관련 이슈입니다. 오늘 특별한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김대영 군사평론가이고요. 네이버에서 김대영 군사평론 검색하시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군사전문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대영제국이라는 국방 및 항공 우주 또 방위산업 관련 전문 채널을 운영 중이고, 이 밖에 이제 KD패스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사실 컨셉이 비슷해요. 이제 방위산업, 항공우주, 국방 관련된 이슈들만 다루는 이제 일종의 인터넷 뉴스 전문 매체,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 최고의 국방 전문가이신 만큼 제가 오늘 알차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정말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인 것처럼 정말 겉으로는 지금 휴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처 몰랐던 그런 상황의 이면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이란이 정말 우리가 중동의 맹주라고 알고 있는 만큼 정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정말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란이 중동에서 상당한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의 군사력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다시피 탄도미사일하고 자폭드론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활약을 많이 한 샤헤드 13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이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란이 사실은 이런 무인 비행체, 특히 이제 자폭드론 같은 거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게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시험 삼아서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샤헤드 136 같은 자폭드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같이 밀매를 했다던 그 뒷이야기가 담겨진 그 무기인가요? 그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전쟁이 생기면 항상 그 우리가 과학기술을 얘기할 때 전쟁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어찌됐든 이게 과학기술이 집약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자, 값싸고 좀 뭔가 정밀한 그런 무기가 없을까?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란도 이제 이 샤헤드 136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 샤헤드 136은 사실 원판은, 그 샤헤드 136이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짜잔 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공군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네네. 이스라엘이 만든 하피라는 그 자폭형 드론이 있는데, 요거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하피는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독일이 서독 시절에 비슷한 컨셉을 내놨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안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가서 만든 게 하피고, 다시 이란이 하피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사실 샤헤드 136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MQ-9 리퍼가 네. 원래 미국의 되게 주력 무기잖아요. 근데 네. 그게 한 10개 정도 격추가 됐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아마 샤헤드 136의 비슷한 종류의 격추를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MQ-9 리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무인 정찰 및 공격기고, 샤헤드 136은 한 번밖에 못 쓰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갈 때도 편도로만 가죠. 왕복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네. 반면에 이제 MQ-9 리퍼는 여러 번 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이제 MQ-9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 말고도 이전에도 많이 격추가 됐어요. 왜냐면 네. MQ-9 리퍼가 뭐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혀요. 그래서 이제 격추가 많이 되고, 샤헤드 136도 사실은 이제 드론 치고는 작은 건 아니에요. 좀 큰 종류의 근데 뭐 드론인가요? 아주 크진 않은데,
중소형 뭐 이 정도 되고 이게 사실 드론이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어요. 큰 거는 정말 이제 MQ9 리퍼 같은 오히려 뭐 글로벌워크 같이 네. 거의 무슨 항공기 크기만한 것도 있고 네. 아주 작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 뭐 다큐 촬영도 해보고 했었는데 DJI 드론 같은 것도 DJI도 그것도 드론이에요. 근데 걔는 아예 작은 드론이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이제 격추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그래서 네.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스텔스 드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피탄 무인기,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진 무인기 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크게 이제 예. 공격과 방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 이란이 그 중에서도 공격에 조금 강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예.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방어망을 뚫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다 막아낸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 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일종의 이제 약간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날라온 미사일 다 막고 아무 피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작동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우리 팀이 약간 이제 방위 사업청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좀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그럼 아이언돔, 뭐 에로우, 그다음에 이제 다비드 슬링 뭐 이런 이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왜 만들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한가 얘네들? 외부의 겁주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은 무조건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선빵이에요. 일단 한 대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국가들보다 첫 번째 인구가 적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한 방 먹이고 시작한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맞으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이제 정부나 군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어쨌든 뭐 공격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을 잘 막으면 굳이 공격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거기다 더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 돈으로 국방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돈일까요? 예, 미국이 대외 이제 군사 원조라는 명목으로 많은 부분에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에로라던가 그다음에 아이언돔 그다음에 뭐 다비드 슬링 이런 것도 잘 보면 미국의 지원과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언돔 다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에로우, 한 3겹의 방어막이 있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예를 들자. 거기를 다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곳만 지키는 거예요. 민간 구역이나 뭐 나라. 민간 구역은 대상이 아니죠. 이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상관은 없나요? 아니, 민간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데 그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핵심 시설 같은 데만 딱 이제 그렇죠. 보호를 하는 거네요. 그런 지역만 보호를 하고 대신에 이스라엘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4종류의 방공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 저는 강남구 살고 있어요. 강남구 아파트에 사시죠? 네. 이스라엘의 심지어 그런 아파트에도 방공호가 있어요. 그 지하의 말씀이신가요? 지하에도 있고 집에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중밀지 시설에도 방공호가 있고
그런 이제 주택에도 방공호가 있고. 군사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인지가 네, 있다는 그게 이제 말씀이시죠? 건축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전쟁 잘 보시면 이란에서 사상자와 이스라엘 사상자 비교해 보면 차이가 커요.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민방위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네네. 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5분 이내 방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솔직히 더 민감한 국가잖아요. 아무래도 분단 국가니까. 네. 근데 저희보다도 저희는 그냥 민방위 하면 뭐 책상 밑에 숨는다 이것밖에는 모르는데 이제 저희도 뭐 이스라엘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방공호를 재점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일례로 그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은 네. 이랬습니다. 이제 냉전 시작되면서 핵전쟁의 공포를 이제 겪었고 네네. 그러면서 많은 그런 방공호 시설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그런 시설을 방치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다시 보수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이제 방공호 시설이 있고 근데 방공호라는 건 사실 전시에만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전쟁할 때 쓰죠. 네네.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네. 일반은 놀려야 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핀란드는 지하에 거대한 방공호 시설을 짓고 거기다가 사회체육 시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공호에서 일종의 이제 농구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 네, 다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2017년에 국내에서 이제 막 전쟁 위기설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뭐 회사라든가 심지어 언론사 이런 데 가서 그런 강연을 많이 했어요. 방공호가 필요하다. 아니,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남성 잡지 맥심 네네. 거기 이제 기고를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시회가 만약 전쟁이 나면 개인이 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강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가 맨날 이제 북한의 위협은 얘기는 하지만 그럼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냐에 대한 교육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강남구 사시잖아요. 네. 자,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면은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물 어디 가서 받아? 막막하네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어요. 동네마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심이 없어요. 몰라. 네, 전혀 모르고 생각해 본 적이 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전기가 끊겼어요. 네. 물도 안 나와. 그럼 대소변 어디서 할 거예요? 그냥 싸야죠. 아니 그냥 쌓아야지가 아니라 그거를 깨끗하게 처리를 못하면 또 전염병 그쵸? 이슈가 있으니까. 전염병 생기죠. 네. 그래서 뭐 몇몇 분하고 얘기한 거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주택이라 그러면 뭐 조그맣게 정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땅에 묻든 뭐라든 방법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니까. 특히나 저희는 또 고층 아파트들이 그쵸?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만약에 피격을 당했다. 네. 그럼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뭐 옥상에서 헬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서울 향해서 막 포탄을 막 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네, 그러네요. 혹시 그럼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은 있어요? 있죠. 그럼 일단은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네. 자 포탄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계단을 통해 내려갈 거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거냐 이것도 일단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돼요. 네.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포탄이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집안에서 어디를 대피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90년대 초에 걸프전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당해요.
네. 그 뒤로 이제 민방위 체제를 개편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방공호를 4단계로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미사일 요격으로 안 돼도 인명 피해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란은 그런 게 없는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었죠. 오히려 그 중동의 맹주라는 그게 또 허점이 된 케이스기는 하네요. 그것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말고 UAE라든가 네. 뭐 사우디, 뭐 바레인, 그 이제 이란 맞은편, 페르시아만 맞은편에 있는 나라들도 공격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이번에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가 뭐였냐? 방공호가 없다. 그러니까 UAE, 아부다비나 이제 두바이. 이번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UAE가. 관광객들 다. 네. 근데 보면은 영상들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그 방공호가 없는 거예요. UAE도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전쟁이 뭐 끝나면 UAE도 그런 방공호 체계를 다시 좀 재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죠. 이제 UAE와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 되게 걸프전 이후에 되게 냉랭한 관계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을 계기로 군사적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차후에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UAE는 사실은 전쟁 전부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UAE였어요.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천궁2 UAE에서 굉장히 이제 뭐 요격률 90% 이상. 근데 이제 UAE가 우리나라의 천궁2만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지대공 미사일을 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또 이번에 이제 그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란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 나라가 UAE.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간 좀 미적지근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 아이언돔, 이스라엘 갖고 있는 이제 이 아이언돔을 지원해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군도 파견이 됐었고, 예.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걸프 연안 국가, 그 페르시아만 연안 이슬람 국가 가운데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향후에도 이스라엘하고 UAE 관계는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UAE를 갔다 와봤습니다. 어떤가요, 분위기가? 전쟁 전에 갔다 와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UAE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두바이, 아부다비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두바이는 아마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꼭 가봐야 되는. 아, 너무 경관이 아유, 호화로워서요?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들이 조회수 잘 나왔어요. 정말 멋있어요, 가면. 난 초콜릿을 좋아해서 두바이 초콜릿을 먹으러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전쟁이 터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이런 뭐 중요한 멋있는 건물들 많잖아요. 네네. 저희 뭐 한국이 건설한 쇼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 찍은 걸 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가 봐도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아부다비는 좀 사실 이제 그런 게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만약에 두바이나 아부다비 가보시면 싱가포르랑 많이 비슷한데 좀 그렇게 좀 계획된 도시. 건설된 약간 그런 도시인데, 근데 이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가 사실 중동에서 이런 금융 허브, 뭐 관광 이런 걸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데미지가 적지 않았죠. 네, 이제 미국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미국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카드를 꺼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오히려 자기가 꺼낸 칼을 자기가 맞는 그러한 이제 형국이 됐는데, 이 역봉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이제 미국의 패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쟁 발발하고 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그러니까 통관과 관련된 거를 미군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확보를 했으면 아마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걸 놓쳤어요. 요걸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뭐 지금 이제 일단 휴전 상황이지만 네네. 군사작전 후반기로 가면서 꺼낸 카드가 역봉쇄입니다. 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은 다 못하니 네.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기 초입 거기 이제 오만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도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석유, 천연가스 팔아야 되는데 보통 다 배로 다 네, 하는데. 그렇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갖고 있다 보니 이란이 필요로 하는 배들, 그러니까 이란과 친한 나라들 그런 배들은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역봉쇄는 그거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지금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제재를 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역봉쇄인데, 이 역봉쇄 카드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정제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배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경제적 고립이네요. 그죠, 어딘가에 담아놔요. 네네. 담아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담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네. 그러면 결국에는 원유 생산 밸브를 잠궈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잠궜다고 해서 다시 풀었을 때 네. 이걸 바로 할 수 있느냐? 아,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아. 시설을 또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몇 주 걸리나요? 그게 상당 기간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 올해 생산이 지연되면. 아. 그러면 이란이 한동안은 석유 수출 못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네, 발에 힘들어하죠. 불이 떨어지는 힘들어하죠. 거군요. 그래서 심지어 요새 최근에 어떤 일이 이란에 생기냐면 생산된 석유들이 암시장에서 팔려요. 암시장에서 팔리고 또 한 가지로는 주변 국가들 지금 수출이 어렵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이란하고 국경선이 맞닿은 나라도 있어요. 네. 그 국경선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렇게 불법으로 이제 얻어진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들 네. 몰래 이제 갖다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그런 게 또 상황이죠. 문제가 있네요. 네. 근데 이번에 특히 이란의 내부 분열이 또 문제가 돼서 이게 또 저희 전쟁에 미치는 바가 또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암시장 얘기도 네. 했지만, 석유 암시장 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문제, 안 그래도 전쟁 전부터 지금 이제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2030 민심도 지금 막 안 흔들리고 좋고, 있다고. 그다음에 네. 이제 1월달에 대규모 민중 봉기도 있었고, 네네. 여론이 안 좋아요. 근데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면 일단 뭐 이제 민심이 좀 모아지죠. 네네. 어쨌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네네. 한 거니까 거기다 이제 하메네이를 비롯한 20여 명의 이란 최고 지도자들도 사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민중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가 싹 줄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휴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생활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물가 여전히 높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자유는 계속 억압돼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뒤집어질 수 있다. 이란 내부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폭풍전야다. 폭풍전야. 예, 폭풍전야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죠. K 방산 이야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K 방산이 더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전쟁을 통해서 K 방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K방사는 2022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사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죠. 저는 사실 이제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이제 KP-11을 만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22년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국내 방산업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네. 심지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갔는데, 현대로템이 잘 보시면 우리 K2 전차 네네네.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현대로템이 이제 고속철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차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네. 21년도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요 이제 방산 부분을 매각해야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너무 돈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22년도에 전쟁이 빵 터지면서 폴란드가 대규모 이제 우리나라 무기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상황이 급반전됐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한 10대 방위 산업체 네. 가운데 어느 회사가 그럼 과연 영업이익률이 셀까? 네.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지금 현대로템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도 사업부서가 방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다양한. 방위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 철도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것도 좀 하는 게 있고.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이제 방산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고속철이 잘 나가니까 네네.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요. 팔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은 하여간 25년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효자가 됐죠. 그럼 지금도 이제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네. 여쭤보자면 지금도 들어갈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지금이 저점인가요? 그러면? 계속 그 방산주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소 10년 보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군비해야 된다. 네. 국방력 투자를 다시 해야 된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제 무기 체계는 수명이 최소 30년, 최대 40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1980년대 말이나 네. 90년대 초에 도입한 무기들은 이제 다 못 쓰겠네요. 대체할 시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북한 무기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힘을 못 쓴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네. 품질이 생각보다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아.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기 체계 이쪽이 대체 시기가 왔고 그다음 이제 우리 K방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성비도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른 나라 무기들에 비해서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무기 체계 이제 수명 주기라던가 대체 시기 여러 가지 국방비 뭐 증액하는 지금 현재 각국의 현황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최소 10년은 갈 것 같다. 지금 들어가야겠군요. 네. 오늘 끝나고 바로 사러 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찝으시는지. 일단 이제 이걸 미리 말씀드려요. 투자는 개인의 네, 판단입니다. 그럼요. 투자는 개인의 네. 판단인데 지금 이제 하나이어로라던가 그 다음에 LIG DNA는 상당히 좀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많죠. 네. 한 주에 막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직 좀 그런데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S&T 다이나믹스 혹은 모티브 이런 쪽 거기가 영업이익률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다 10% 네네. 이상씩은 나오고 뭐 매출액은 사실 이제 큰 메이저들보다는 안 나오는데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S&T 쪽도 나쁘지 않다. S&T도 지금 이제 방위산업 관련돼서 이제 두 개를 하거든요. 네. 총포류, 소총, 뭐 기관총, 중기관총, 뭐 고수류탄 발사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포, 그다음에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네.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이게 수요가 상당히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S&T 쪽 같은 경우에는 방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민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는 좀 향후 투자에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투자는 개인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간의 이제 휴전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 보니까 계속 삐걱거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또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하려다가 또 이제 주변에서 막아서 또 못했는데 이제 점점 계속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전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이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이제 약간 이제 강압적인 수단, 공습을 포함한 여러 군사 작전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을 보는 여론이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 왜 했냐? 왜 했냐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하려면 마무리를 줘야지. 네. 그렇죠? 이 그쵸.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지죠.
약간 이제 지금 두 번째가 좀 유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무리는 져야 된다. 네네.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이 뭐 하여간 이제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으킨 전쟁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참 전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출구 전략을 못 마련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네. 이번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경우. 계속 지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수를 뭔가 못하네. 빠져나가야 되는 플랜을 짜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계속 강수만 두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과연 이 이란을 다시 협상 자원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끝내느냐 요게 지금 이제 전략 부재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질질 끌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타코 트럼프.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못 믿겠다라는 것도 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식시장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호황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 없는 상승 국면을 좀 맞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관련된 거는 자산 시장에서 좀 신임을 못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제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중국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했지만 또 막상 건진 거는 없다는 그러한 이제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사실 중국 측에서는 이제 대만 건드리지 마라 이거를 꺼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손을 못 댄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란 미국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이제 미국이 계속 고갈된다면 그게 이제 대만전으로 이제 번지고 이제 그게 미국을 공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중국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이제 전쟁이란 단어는 안 씁니다. 네. 왜냐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승인 때문에 안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어쨌든 이번 군사 작전에서 미국이 좀 많은 양의 미사일을 소모했고 네네. 특히 유사시 중국과의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해야 될 많은 미사일들이 소모가 됐어요. 이제 군사적인 측면만 보면 뭐 당장 내일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 관련된 굉장히 센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 뭐 이제 미국 언론 통해 나온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만 접수하러 가면 미국이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든가 굉장히 센 얘기죠 이거는. 네. 정상회담에서 대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의 자신감이에요 지금. 우리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이 사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번 당해보고 나서 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 관세 하려면 해봐 한번 진짜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뭐 베이징에도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무기는 그겁니다. 히토류. 히토류는 우리나라도 많아요. 네네. 근데 못해요. 채굴을 못하나요, 그러면 저희나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뭘까? 히토류가 채굴한 다음에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정제 기술이 없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 과정에서 오염이 심해요. 환경 오염이.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네. 그거를 전 세계 가야 될 걸 대신 해준 거예요, 그동안. 히토류도 많고. 네. 근데 히토류, 실제로 이제 그 영국의 BBC라든가 이런 데 다큐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했다가는 아마 환경단체들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오염을 유발하나요? 산 하나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강한 산성 용액으로 산을 하나를 녹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물질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번지잖아요. 그렇죠.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토류 실제로 중국에서 채취하는 데 가보면 네네. 그냥 그 동네는 영원히 농사를 못 져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그 정도예요. 거의 방사능급이네요. 방사능급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토양이라든가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아. 초토화돼 버리네. 그러니까 중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환경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농민들이 반대한다. 다 잡아가면 돼, 그냥. 공항에 싹 들어가 버리면 돼. 사회주의. 예.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히토류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된 히토류를 이제 옥죄니까 네. 트럼프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딜을 받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식문화가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중요한 물가 지수에 보면 식용유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쌀, 뭐 뭐 그런 쌀, 뭐, 예, 야채. 들어갔죠. 예.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볶아 먹는 음식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생으로. 뭐 생이 아니라 이제 약간. 보통 무쳐 먹고 지져 먹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어찌됐든 모든 요리가 다 불을 가하니까. 예, 볶거나 튀기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중국 정부가 면밀하게 관리하는 이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쌀, 그다음 식용유, 그다음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왜?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아. 그래서 요거 세 개, 요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식용유 뭘로 만들어요? 콩. 대두. 네. 근데 이제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관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동안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럼 미국 농민들은 해피하죠. 우리가 지는 거 족족 다 중국으로 가져가니까. 근데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줄였어요. 아예 이제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네네. 한번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때문에 우리 괴롭히니 너희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렇다고 대두가 미국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남미에서 나잖아요. 네. 남미산 수입해가면 되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어느 정도 타결을 했고, 대두 수입 다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공기. 항공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 여객기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관세를 퉁친 거죠. 그렇게 했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번에 잘 보시면 엔비디아 회장도 갔잖아요. 네네. 제스나. 제스나. 네. 또 하나 바랬던 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칩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동안 이제 약간 제재를 가했어요. 네. 고성능 칩이 못 들어가도록. 네. 근데 중국이 저성능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성능을 만들고 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굳이 고사양 칩이 아니더라도 네. 저사양 대체할 수 칩으로도 있는. 대체할 수 있게 했으니까 네.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된 중국에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예상과 다르게.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심의국에서 얘기도 했고 어떻게 할 거냐 얘기도 했고 네. 여기 우리 핵심 위기다. 또 한 가지로는 모두 발언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우리 둘이 부딪히면 힘들어진다. 세상이 거의 반협박조죠. 네. 힘들어진다. 대신에 우리가 화해하고 잘 되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지금 중국은 자신감 있다라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 우리가 할 수 있어. 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은 이게 이제 중국의 자신감으로만 봤을 때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정말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전 내일이라도 당장 해도 지금 과연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죠.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우선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저희 안보와 관련된 거는 저희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